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는 아빠를 되찾았고 저는 미저리 같은 남편과 이혼하고 말았어요. 제가 이혼하게 된 계기 중 한 80%는 시모 탓인 것 같아요. 남편을 두고 미저리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요. 남편은 딱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는 심보로 결혼 후엔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결혼 전엔 진짜 어땠는 줄 아세요? 저한테 바짝 엎드려서 공주대접 왕비대접 저리 가라였죠. 심지어 전남친이 있던 댁에서 남친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본인이 절 채갈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극성을 부렸으면 전남친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절 떠나버렸겠어요. 저에 대해 거의 책 수준의 일기를 쓰고 손편지를 쓰며 친정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절 소유하려 들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게 사랑이라 착각했던 거고요. 제가 아까 제 이혼 사유의 대부분이 시모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시모는 극성맞게 절 괴롭혔어요. 일단 시모는 무속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값비싼 혼수를 요구하며 이건 동쪽에서 사야 한다. 이건 서쪽에서 사야 한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무리한 요구를 해대더군요. 우리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다니던 중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초졸에 불과해요. 그걸 갖고 사람 놀리듯이 말끝마다 니네 엄마 초졸이라 무식하다는 둥. 정말 이렇게 사연살롱 여러분께 일러바치면서도 열이 뻗치네요.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도 완전히 무슨 부적 인테리어였다니까요. 저희 신혼집 곳곳에 시뻘건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더라니까요. 제가 떼어내면 와서 불같이 화를 내며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진짜 극성이었죠.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시모가 맹신하며 돈을 몇 억을 갖다 바친 무당이 글쎄 사기꾼이었던 거 있죠. 정말 기도 안 찬다니까요. 현재 그 무당은 사기죄로 깜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속에 한번 미친 사람은 절대 구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용한 무당을 수소문하더군요.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신발이 창창한 젊은 무당을 찾는다나 뭐라나 진짜 못 말린다니까요. 전 엄마와 단둘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자랐는데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대에 합격했고 현재 초등학교 교사예요. 외모도 잘 가꾼 편이라 결혼 전에는 잡지 사진 촬영도 몇 번 했더랬죠. 엄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이혼녀가 돼버린 딸내미를 안쓰럽게 바라보시죠.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이니 다시 재혼하라면서 벌써 손자리를 줄줄이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결혼이고 뭐고 일단 남자한테 질려버렸어요. 또다시 재혼했는데 그나물의 그 법이면 어떡하나요? 그놈이 그놈이란 말도 있잖아요. 처음에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알고 보니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면 눈앞이 깜깜할 것 같네요. 혹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아주 길게 유지하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한테 댓글로 조언 좀 해주세요. 세상엔 나쁜 남자, 이상한 시모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너도 평범하고 착한 남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 글을 많이 보면 그래도 용기를 좀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삶 자체가 산 넘어 산이었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시모한테 시달려서 미혼모 신분으로 외동딸인 절 낳아서 여지껏 혼자 키우느라 힘드셨는데 저도 시모한테 시달려 이혼까지 하게 되니 이쯤 되면 엄마 팔자를 똑 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이다 뒷이야기를 해드리면 현재 시댁 쪽 사업은 폭삭 망해서 땅바닥을 빌빌 기고 있다고 하네요. 시댁과 남편에게 너무 시달려서 일말의 동정심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저 쌤통이다 란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속 시원히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 대해 풀어놓으려고 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엄마네 집안은
뭐 산골짜기에서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속했어요. 농사지을 땅 한 평 갖는 게 소원이었지만 현실은 소장농 신세를 면치 못했죠. 저희 엄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자기 밭이며 농 가지고 농기계 여러 대 굴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 부자라고. 요즘 농기계들 수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런 땅 한 평을 못 갖고 늘 남의 땅에서 알바 개념으로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엄마를 데리고 읍내에 새로 세워진 옷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곳에서 아빠와 처음 눈이 맞았으니 엄마는 옷공장 이야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때 당시 일을 회상하며 얘기하는 엄마의 눈이 바로 영화관이었어요. 그 큰 눈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었죠. 엄마가 시골에서 다니던 하나뿐인 중학교가 인원수 부족으로 폐교되고 말았어. 중학교에 못 다니게 되자 네 외할머니는 오히려 반가워하시더구나. 돈 벌 사람 한 명 더 생겼다면서. 난 그때 외할머니의 심정을 이해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 남편까지 죽어버렸으니 살 길이 막막하셨겠지. 여튼 읍내 그 옷공장에 들어가 몇 년 동안 하루에 12시간 넘게 외할머니와 함께 일을 했어. 미싱 앞에서 말야. 자면서도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가 꿈에 나올 정도였지. 듣자 하니 그 공장 주인은 지방에만 수십 개의 옷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대단한 부자라더구나. 어쩐지 실제로 공장 주인을 보기가 힘들었었어. 그러다가 마치 왕족처럼 공장주의 가족들이 공장 시찰을 나온 적이 있었어. 우리는 열심히 돌리던 미싱을 잠깐 멈추고 공장주의 가족들을 향해 일제히 90도로 인사를 해야 했지. 그때 공장주의 아들이었던 네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 우린 한동안 서로 빤히 쳐다봤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난 내 라인의 실장님한테 머리를 한 대 콩 쥐어 박혔지. 인사 안 한다고 말야. 네 아빠의 짙은 쌍꺼풀 진 큰 눈이 엄청나게 신비로웠어. 마치 외국 사람처럼 느껴졌지. 그런데 지금 우리 민정이의 눈이 딱 아빠를 닮아서 너무 신기해. 역시 유전자임은 강력하다니깐. 그때 당시 내 나이 딱 19살이었고 아빠와 동갑이었으니 우리 둘 다 이성에 관심이 참 많을 때지. 네 아빠도 나와 생각이 같았는지 그 후로 우리 공장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매일 왔어. 고3이어서 한창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쁠 때였는데 자꾸 시골 읍내 공장에 찾아오니 본인 엄마 아빠한테 무진장 혼났다고 하더구나. 네 아빠 대화를 나누며 우린 남몰래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고 뽀뽀도 했어. 어린 나이였지만 잠깐만 같이 있어도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둘 다 20살이 되고 네 아빠가 엄마한테 프로포즈를 했지. 와, 엄마 완전 소설 아니 영화 같다. 근데 그 이후의 얘기는 왜 안 해줘? 어떻게 아빠랑 헤어지게 된 건데? 날 낳을 때는 오롯이 엄마 혼자였다면서. 그 얘기는 다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라 우리 민정이가 좀 크면 하려고 했어.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너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당연히 극대노하셨지. 단순히 화만 내신 게 아니라 조폭을 동원해서 나한테 협박까지 하더구나. 제발 꺼져달라고. 네 아빠한테서 떨어져 달라고. 아주 집요하게 나와 외할머니까지 괴롭혔어.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지. 너무 무서웠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괴팍한 양반이었거든. 그러더니 몇 달 후 한국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는 남미로 의류 사업을 하겠다며 떠나더구나. 네 아빠는 끝까지 날 데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랬다간 내가 시댁에 의해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거절했어. 우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별해야 했지. 그리고 네 아빠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난 후 일주일 후쯤 내 뱃속에 우리 민정이가 이미 있던 걸 알게 되었어. 몇 번 정도 남미에 있는 네 아빠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중간에서 누군가 회방을 놓더구나. 아마도 그 늙어망탱이가 그랬겠지. 그런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엄마의 유리한 가족이었던 외할머니가 내 혈관이 터져 바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는 만삭인 상태에서 모든 걸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지. 우리 민정이는 동네 산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원룸에서 나아야 했고, 그땐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민정이를 내 품에 안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에너지가 머리끝까지 샘솟는 걸 느꼈어. 엄마는 우리 민정이를 낳고 여전사가 되었지.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었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앞으로도 영원히 엄마는 우리 딸 지킴이로 살아갈 거야. 엄마의 지난 살아온 세월을 듣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20살의 미혼모 신세로 절 낳아서 저와는 19살 차이 나는 젊은 우리 엄마는 실제로 모진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거든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죠. 옷공장에서 일했던 엄마는 다시금 공장을 찾았어요. 이미 아빠네 옷공장은 다 정리하고 남미로 갔기에 그곳 말고 이번엔 박스 공장이었죠. 상자를 만드는 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다락방 창고에서 기거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아주 어렸던 절 잠깐이라도 봐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라 여겼던 거죠. 덕분에 전 엄마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됐지만 종이박스 특유의 신냄새가 아직도 내 코 밑에서 나는 듯해요. 어린 나이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 냄새가 싫었더랬죠. 게다가 그 창고방엔 바퀴벌레와 쥐의 천국이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엄마와 밤에 자고 있는데 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저한테 쥐라는 존재는 귀신보다 더 큰 공포였는데 그 망나니 같은 쥐가 결국 제 귀를 깡 물고 갔어요. 전 오밤중에 깍 소리를 질렀고 귀에선 피가 철철 났어요. 엄마도 제 비명소리에 놀라서 깨셨어요. 그 후로 쥐구멍을 철사로 단단히 막아서 쥐는 오지 않았어요. 뭐 바퀴벌레와 곰팡이 등과는 친구처럼 같이 살았죠. 그렇게 나름 잘 적응하며 지냈던 박스 공장에서는 어이없게 너무 안 좋게 끝을 맺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전 대낮인 줄 알고 잠을 깰 정도로 불빛이 환하더군요. 전 잠결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밝고 따뜻해? 지금 낮이야? 엄마는 제 목소리에 실눈을 뜨고 밖을 살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치쳤어요. 민정아, 얼른 일어나. 밖에 불이 난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대피해야 해. 안 그럼 우리 죽어. 저와 엄마는 옷까지만 대충 챙겨서 다락의 사다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불길은 무섭게 번져서 어느새 공장을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죠. 엄마는 저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자마자 공중전화에 달려가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장엔 대부분, 박스의 대부분이 싹 다 불타버렸죠. 다음 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공장장이 우리 모녀를 불렀어요. 야, 미친 것들. 니네가 창고방에 살면서 난로 틀어놓고 라면 끓여 먹고 하면서 불낸 거지? 얼른 이실 짓고 해. 니네가 방화범이지? 다락방에 기어 들어가서 애 새끼 데리고 살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유, 내가 저 집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저희 엄마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억울함을 표했어요. 아니에요, 공장장님. 저랑 우리 딸도 불 속에서 죽을 뻔했어요. 저쪽 공장 구석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엄마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경찰까지 불러서 우리 엄마는 일단 잡혀가야 했어요. 도주에 우려가 있다나 뭐래나.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몇 대였던 CCTV를 통해 진범이 밝혀졌어요. 그 전에 알코올 중독자 근로자가 일을 너무 엉망으로 망쳐놔서 공장으로부터 해고당했는데 그 사람이 안갚음을 한 거였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가 풀려난 엄마와 얼싸안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엉엉 울었어요. 이젠 하다하다 범죄자로까지 몰린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의 서글픔이었죠. 공장일이 신물이란 엄마는 그동안 통장에 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원룸을 얻었어요. 전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엄마는 한창 인기 많았던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일했어요.
엄마의 미모가 빼어나니 장사는 아주 잘 됐죠. 나름 인기 있는 방판 요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 우리 엄마는 사주팔자에 억울함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웬 부잣집에 방문 판매차 들렀는데 갑자기 경찰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엄마를 조사해야겠다며 데려갔고 원룸까지 싹 다 뒤지더군요. 알고 보니 방문했던 집에 귀금속들이 없어졌는데 저희 엄마가 범인이라 이거죠. 엄마는 그때도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경찰관님들, 저 딸님이랑 단둘이 전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돈 10원 한 장 거저받은 적 없고 훔친 적도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도 덩달아 외쳤어요. 우리 엄마 도둑놈 아니에요. 우리 엄마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착한데. 또 며칠 후 범인은 그 집 파출부로 밝혀졌고 엄마는 바로 풀려났어요. 이런 일을 2번이나 겪고 나니 우리 신세가 참 불쌍했어요. 전 이 일을 계기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엄마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로 다짐했어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기란 참 팍팍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오리고기집을 창업하셨어요. 엄마가 워낙 푸짐하게 내가고 친절하게 장사하니 입소문을 타고 장사는 금방 잘 되었어요. 비록 작은 식당이었지만 TV에도 나오고 SNS에도 올라오다 보니 유명 인사들도 가끔 찾아오곤 했어요. 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틈날 때면 오리고기 식당에서 엄마를 돕기도 했어요. 그날도 손님이 워낙 많아서 제가 엄마 일을 열심히 도와 서빙을 하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 팔을 잡더군요. 여기 잠깐만. 너 혹시 이름이 뭐니? 저요? 황민정이요. 왜요, 손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할머니는 제 이름을 듣더니 무언가 강한 의심을 품으며 제 엄마 이름도 묻더군요. 바로 대답했죠. 저희 엄마 성함은 정윤자이신데 왜 그러시죠? 저희 엄마가 여기 사장님인데 불러드릴까요? 잠시만요. 엄마,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식당 주인이지만 서빙과 조리실과 카운터를 정신없이 오고 가던 엄마는 제가 급하게 부르니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 민정이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 또한 사색이 되어 우리 엄마한테 막 따져 물었어요. 너, 이 아이 뭐야?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얘 혹시 우리 아들 석정이 딸이니? 눈이 완전히 똑같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석정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엄마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석정 씨한테 말 안 하고 나온 아이예요. 남미로 떠났을 때 몇 번이고 연락해봤는데 중간에 누가 회방을 넣은 건지 연락이 안 되더군요. 당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겠죠. 어쨌든 나 혼자 나와서 지금까지 잘 키운 내 딸이니 신경 꺼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일행들과 나가버리더군요. 그제서야 그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내 엄마한테 저렇게 윽박지르는 할매가 참 싫었어요. 내 피가 섞여있는 친할머니라도 말이죠. 엄마,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내가 엄마 옆에 있잖아요. 엄마는 식당 다른 손님들이 볼까봐 부엌 뒤로 가서 한참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바로 또 식당으로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흰 봉투에서 매우 잔뜩 들어있는 현금을 반쯤 꺼내더니 상위에 탁 던지면서 말했어요. 이 돈 줄 테니 너 우리 석정이한테 딸 낳은 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냐? 우리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고 남미로 다시 돌아갈 거야. 너 옛날부터 돈 좋아했잖아. 옛다. 이거 먹고 절대 비밀 누설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란 말이야. 알아 처먹었냐? 그제서야 엄마는 손님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 할머니 얼굴에 대고 돈을 던져버렸어요. 이 노망난 할망구야. 이 미친 할매. 당신이 사람이면 당신 피 섞인 손녀딸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줘야 정상하냐? 뭐? 내가 돈을 좋아해? 돈에 환장한 건 당신들이지.
인간 같지도 않은 할망구 같은 이라고. 이 더러운 돈 갖고 당장 꺼져버려. 당신 아들 앞길 안 막을 테니. 나 혼자 우리 딸 키우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 할머니는 수행비서인지 젊은 사람을 시켜서 그 돈을 다 줍게 하고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어요. 엄마는 화가 안 풀렸는지 그 자동차에다 대고 굵은 소금을 마구 뿌렸죠. 그리고는 서러운 마음에 저와 함께 부엌 뒤로 들어가 얼싸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얼굴도 모르는 아빠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엄마는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학생 신분으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표 보여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 교대에 합격했어요. 요즘에는 교대 합격선이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교대가 한창 인기 많았을 때라 꽤 높았거든요. 게다가 여자로서 안정적인 직업이라며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죠. 대학생이 되어 조금이나마 얼굴에 분칠이라도 하고 다니니 가끔 남자들로부터 대시를 받기도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빠지만 아빠의 쌍꺼풀 있고 큰 눈을 닮은 제가 눈화장을 하고 다니니 화려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이니 또각구두에 스커트도 입어보고 대학로에 나갔다가 잡지 모델제이나 연예인제를 받기도 했어요. 제 키가 168cm라 좀 큰 편이었거든요. 잠시 혹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잡지 사진 촬영을 몇 번 해보고는 그 꿈을 완전히 접고 말았네요.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온 제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려니 참으로 어색하더라고요. 목석이 따로 없었죠. 송충이는 슬리플 먹으랬다고 그냥 교대나 졸업하고 선생님의 꿈을 이루자며 다짐했죠. 미팅도 몇 번 했는데 착실한 의대생이 나와서 서로 눈이 맞아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의대생이라 공부하기 바빠 얼마 데이트도 하지 못했지만 처음 연애하는 거라 설레더군요. 대학을 다니면서 또 연애를 하면서도 엄마의 오리고기 식당 일을 도왔어요. 아무리 일하는 아줌마들을 쓴다 해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의 식당 일을 돕다가 어떤 젊은 남자 손님이 주문을 받는 제 손목을 덜컥 잡더라고요. 어머, 왜 이러세요? 하면서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 남자도 놀래서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이 집 단골이라 민정 씨를 아주 자주 봤었거든요. 여기 사장님 따님분 맞죠? 저 첫눈에 반해버려서 진작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말을 트게 되네요.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사장님께서 따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알아챘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근처 사무실에서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고 경영 수업 받는 사람이에요. 저 민정 씨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그 남자는 스토커가 따로 없었어요. 매일 우리 식당으로 꽃을 보내고 편지를 남겼으며 그래도 제가 반응이 없자 저희 엄마를 구워 삼더군요. 하루는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민정아, 지철군이 아주 살갑고 우리 식당에 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도우고 손님 맞이를 잘하든지 내가 놀라울 정도라니깐?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오래된 사이니? 결혼한 것도 아닌데 혹시나 우리 지철군에게 여지를 좀 주면 안 될까? 그 남자친구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한다면서. 그럼 그쪽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엄마,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지철군이라니. 누가 보면 엄마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전 그냥 넘어갔지만 엄마의 회유는 계속됐어요. 게다가 김지철이라는 그 남자는 아예 내 남자친구와 1대1로 단판을 벌였더군요. 저 모르게 말이죠. 남자친구가 제게 역으로 이별을 구했어요. 민정아, 우리 그냥 헤어지자. 또 김지철인가 그 인간한테 완전 찍혔더라. 앞으로 그 인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새끼가 아주 내 삶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반협박을 해서 말이야. 나도 어차피 의대 공부 따라가기도 벅차서 연애 정리할까 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우리 그만 만나자. 전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김지철, 이 인간은 멀리해야 할 종자였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남친에게도 차였겠다 심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틈을 비집고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웬 에세이집을 들고 왔더군요. 이게 뭐예요? 웬 책이에요? 그거 제가 출판사에 의뢰해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이죠. 제가 민정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의 모든 기록이 거기 편지 형식으로 수록돼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게 제 진심이니까요. 그 남자는 절 위해 책까지 제작해왔고 집에서 읽어봤는데 단 하루 만에 저도 껌뻑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분들께 그 책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구구절절히도 절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었죠. 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했고 사귀기 시작하자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미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더군요. 김지철 이 남자 사귀면서 공주 대접을 받긴 했어요. 세상 처음 받아보는 융숭한 대접이었죠. 좋은 차로 좋은 곳에 데려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동안 엄마와 단둘이 입에 풀칠하며 사느라 바빠서 쳐다보지 못했던 다른 황홀한 세상이 있더군요. 가끔은 남친이 우리 엄마까지 고급스러운 곳에 모시고 가서 누리게 해주니 좋았어요. 남친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죠. 그 와중에 저는 교대를 졸업하고 정식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남친은 30대가 되었어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의 부모님이었죠. 남친 말로는 자기 부모님 걱정 말라고 했으나 제가 걱정되었어요. 절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켜주는 단계 없이 바로 상견례로 넘어가더군요. 뭔가 좀 이상했죠. 제 직감은 딱 맞았어요. 남친의 부모님, 특히 엄마가 아주 지랄 맞은 사람이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친정엄마 면전에 대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더군요. 아니 아줌마, 양심이 있으면 태계 딸을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애초에 생각지도 말았어야지. 어딜 들이밀어요. 우리 남편 집안이 대대로 기업 운영하는 부잣집인 거 다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지금 무혈입성 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이 좋아요? 아줌마 초졸이라며.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며. 그럼 무식한 아줌마 밑에서 큰딸내미가 제대로 교육이나 받았겠어요? 교대 나오면 다야? 지가 선생님은 다냐고. 대체 월급 얼마나 받는데? 한 200이라도 되나? 참내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는 건 저희 쪽이었어요. 아무리 우리 집안과 우리 친정엄마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완전히 도를 넘은 미친 아줌마라고 생각들더군요. 어머님, 아줌마라뇨. 저희 엄마가 무슨 파출부 아줌마예요? 호칭이나 제대로 쓰고 말하세요. 예의를 못 배운 건 어머님 같은데요. 이 결혼, 지철 씨가 하도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밀어붙여서 하려는 거예요. 돈이 좋다뇨. 우리가 무슨 거지로 보여요? 저희 엄마 오리고기 식당도 잘 돼서 차곡차곡 돈도 잘 모으고 있어요. 아우 됐네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전 화가 나서 엄마와 함께 자리를 떠버렸어요. 남친이 극구 말렸지만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사업한다는 시부는 거만하게 앉아서 에헴 하고 헛기침만 하고 있더군요. 그쪽 가족들이 다 꼴보기 싫었어요. 남친을 비롯해서 말이죠. 남친과 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까지 모욕을 들으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결혼은 아니었죠.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친이 절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랬는지 아님 단순히 저에게 차인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그날부로 단식투쟁에 돌입했어요. 날마다 엄마 식당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친정엄마에게 매달려 울고불고 했다더군요. 저희 학교까지 찾아오질 않나 일부러 사무실로 꽃다발과 선물 등등을 보내질 않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말이죠. 심지어 학교 교직원 전체를 위해서 선물을 돌리더군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주변에선 왜 돈 많고 잘생긴 왕장님 같은 남친을 거부하냐며 난리였어요. 제 속도 모르고 얼른 결혼하라면서 재촉을 하더군요. 그렇게 모욕을 당했던 엄마마저도 절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설득당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남친의 엄마가 우리 식당으로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아우 사돈, 내 저번 일은 미안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단식 투쟁을 지금 얼마나 길게 하고 있던지 몸이 반쪽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내 아들 죽겠어. 민정아, 내 결혼 허락하마. 얼른 결혼식 준비해라. 그렇게 얼렁뚱땅 모든 게 다 넘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혼식장 계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은 예비시모는 무속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혼수를 준비하는데 뭐는 동쪽에서 사고 또 어떤 품목은 서쪽에서 사야 한다더군요. 평생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죠. 또 조그만 신혼집을 구해서 집을 화이트톤으로 좀 꾸미려 하는데 갑자기 와서는 시뻘건 부적을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이더군요. 무슨 압류딱지도 아니고 황당했어요. 아니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다 너희 부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다. 우리 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아기가 집안 곳곳에 척척 들러붙어서 니네 엄청나게 괴롭힌대. 전말 안 통하는 시모가 시댁으로 돌아가자마자 다 떼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 부부를 괴롭혔던 건 바로 시모 본인이었어요. 무당 선생인지 돌팔이인지 말만 듣고 와서는 갑자기 우리 부부가 자는 안방 앞에 난방 텐트를 치더군요.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왜 저희 방문 앞 거실에 난방 텐트를 치고 이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댁에 안 가세요? 야, 니네 부부 한 6개월은 아이 가지면 안 된다더라. 지금부터 밤에 부부관계 금지다. 아무리 신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아기 가지면 영아 돌연사 한다더라.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 그럼 지금 우리 부부가 밤에 뭐 하는지 감시하려고 이렇게 저희 방 앞에 텐트 치고 감시하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저희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번째 만행이신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아들 부부를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당장 댁에 돌아가세요. 정말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죽을 맛이었죠. 남편까지 나서서 시무를 말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부의 사업이 결혼 전부터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더군요. 시부는 사업 살려보겠다며 허둥지둥 댔고 남편은 그저 스트레스 받는다며 밖으로만 돌았어요. 룸사롱이며 유흥업소를 전전한다더군요. 남편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오고 제게 냉랭하게 대하길래 남편의 비서 중 한 사람을 제 편으로 만들어서 뒤를 캤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딸을 임신한 후였거든요. 심지어 첫 임신까지 한 와이프를 남편은 냉대했어요. 결혼 전에 제 마음을 얻으려 할 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기세였는데 잡은 물고기는 밥 안 준다고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지만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이혼해버리고 싶다고 울며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정아, 엄마가 널 낳고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최대한 조금만 참아보면 안 될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저도 딸까지 임신한 마당에 쉽게 이혼할 순 없었어요. 엄마와 저는 기분 풀기 위해 맛있는 칼국수라도 먹자며 명동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진짜 좋은 차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VIP 고객이었는지 백화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90도로 인사하더군요. 무심코 지나가려는데 엄마와 그 중년 남성이 서로 쳐다보고는 얼어버렸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외쳤어요. 석정씨, 황석정씨 맞죠? 윤자야, 내 윤자, 우리 윤자 맞지? 우리 윤자라니? 대체 누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부르는지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절 낳아준 내 친아빠였죠. 아빠는 저의 존재에 대해 알고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자식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왜 말 안 했어, 윤자야? 내가 몇 번이나 연락처를 보냈는데 왜 편지 한 통 안 넣었어?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카페로 들어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절 안아보기도 하셨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빠에 대해 아무 감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까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혈육의 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민정이라고? 이렇게 예쁜 딸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아빠는 모든 가족을 다 병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돈이나 펑펑 쓰며 살고 있었어. 아주 우울하게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 우리 윤자랑 민정이 하늘에 감사해야겠구나. 아빠는 남미로 건너가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 가족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직 거물의 딸과 결혼했으나 그 여자의 바람으로 바로 이혼해버리고 그 후로 혼자 살았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치매와 암 등으로 돌아가시고 아빠도 더 이상 타국에서 의류 사업하는데 한계를 느껴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상태라고 하네요. 그동안 벌어온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고 월세 받으면서 취미생활 정도 하시고 편하게 살고 계신 상태였어요. 백화점 VIP 고객이 될 정도로 쇼핑이나 하고 전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말이죠. 워낙 돈이 많은 나름 상류층이니 아빠의 인맥은 상상 초월했어요. 아빠 말을 듣고 있으면 신기할 정도였죠. 엄마 아빠는 바로 살림을 합쳤어요.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오리고기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바람은 엄마도 식당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사셨으면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어요. 하여간 엄마 아빠는 이렇게 다시 재회하여 행복한 중년, 노년을 맞이하셨는데 그때쯤 제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엄마와 고민 상담을 하고 심지어 정신과까지 가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했기에 뱃속에 아이가 제대로 붙어있지를 못했나 봐요. 갑자기 하혈을 하고 유산기가 강하게 비쳤어요.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 있더군요. 자기야, 나 하혈을 너무 많이 해. 우리 아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당장 빨리 집에 와줘. 남편은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그까짓 임신이 문제야? 애 떨어지면 임신이야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우리 회사 망하면 당신이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남편의 대답보다 더 충격적인 시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야, 어차피 고추 안 달린 딸이면 필요도 없는 존재니 떨어지든 말든 상관도 마라. 네 남편 지금 바쁘니까 알아서 처리해. 전 전화를 끊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치가 떨렸죠. 유산은 점점 진행되고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갔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뱃속에 있던 우리 딸아이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죠. 그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마음속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렸어요. 이혼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시모는 엄마가 운영하는 오리고기집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한다며 50명분을 예약하더군요. 우리 친정엄마와 아빠는 제 속도 모르고 정말 진수성찬으로 살았어요. 사돈네 돕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시모는 황당한 일만 벌이다 끝났어요. 예약 당일날 10분 전 전화로 예약 취소를 하더군요.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말이죠. 거기 맛없다고 소문났어요. 회사 직원들이 다른 데로 가자네요. 암튼 그렇게 됐네요. 오늘 거기 안 갑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끄더군요.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문자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전송했어요. 사돈,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워낙 발이 넓은 아빠는 우리 시댁 쪽 사업을 돕고 싶다며 우리 시댁이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저명 인사들을 모두 불렀거든요. 시부와 만나게 해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시부의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는 선한 의도에서 마련한 자리였는데 시모가 걷어차버렸죠. 그분들은 식사 한 끼 가볍게 하시고 모두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어렵게 발걸음해 주신 그분들께 죄송하다며 다음에 거하게 한턱 내겠다고 사과를 했더랬죠.
누가 봐도 알만한 유명한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분들 사진을 보시고는 시모도 알아차렸는지 뒤늦게 마구 뛰어왔더군요.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분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사업적 관련된 분들인데 다 오리고기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늘 시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는데 이젠 아니었어요. 의기양양하게 시모를 깔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요. 댁내 사업이 하도 망해간다기에 우리 남편이 그쪽 사업 좀 살려주려고 자리 마련한 거였는데 되기 10분 전에 걷어차버렸네요. 역시 무식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깐? 나 초졸이라고 상견례 자리부터 아주 무시하더니 그쪽도 뭐 IQ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네요. 몇십 년 만에 다시 재회한 우리 남편 재산이 몇백억 원 되거든요. 인맥도 아주 화려하고요. 우리 딸이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를 알겠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부부는 민정이 이혼 찬성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이제 사돈도 아니고 그냥 남남이니 이제 가세요. 우리 식당 얼씬도 하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요. 시모가 희번떡거리며 우리 친정엄마 손을 잡고는 머리를 조아렸어요. 사돈어른 재산이 몇백억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몇십억 원을 못 막아서 사업을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 다시 재기하면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네? 사모님, 아니 사돈어른. 이어 제가 나섰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엄마 손잡지 말아요. 내가 처절하게 유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고추 한 달린 여자는 다 필요 없다면서요. 그 논리라면 어머님도 뭐 필요 없는 존재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남편과는 바로 이혼할 거니까. 이제 남남입니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소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웠죠. 그렇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영원할 것 같은 남편의 사랑도 우리 결혼도 너무 비극적이고 더럽게 끝나고 말았네요. 당장은 여자 마음 얻기 위해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 속내까지 다 파악한 후에 결혼 결정 내리시길 바래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한테 크게 대이고 나니 왠지 친절한 사람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겠네요. 이러다 사람 불신증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엄마 아빠와 함께 궁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요. 휴직계를 냈던 학교에 다시 복직하며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절로 치유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가면 다 잊혀지겠죠. 시간이 약인 듯해요.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남편 집안은 아주 폭삭 망했다는데 꼬수어 죽겠네요. 우리 집에 와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빌려달라고 해봤자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주 쌤통입니다. 복수의 일환으로 매우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저 남편 보란듯이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고 싶다면 보란듯이 최대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래요. 그럼 모두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